것이 세상이 정지된 느낌. 노회찬 대표님과 첼로가 과연 어울리느냐? 좀 어울리잖아요. 둘 다 크잖아. 이렇게 첼로도 얼굴이 큰데. 라디오 청취율 1위인 TBS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9월은 뉴스공장 1주년 공개 방송이 있던 날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시민들. 이들이 가장 반긴 건 바로 노회찬 의원의 등장이었습니다. 노르가즘이라는 코너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노회찬 의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도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를 카메라에 담아온 이상엽 작가는 그 이유를 이 사진에서 찾습니다. 연결식이 있었던 날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곳에서 이제 눈을 맞으면서 그들을 어떤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용기,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저 사진에 담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노회찬.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더운데 어떻게? 그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은 노회찬 재단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꿈꿔온 그의 뜻을 잇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오는 상자의 수취인은 바로 노회찬.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보내온 선물과 손편지가 가득합니다. 노회찬 재단의 후원 회원은 현재 5,400여 명 선. 대부분 노회찬이 평생 대변하려고 했던 평범한 얼굴들입니다.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 재단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편지도 보내오시고 정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의원님이셨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는 멈췄지만 그가 멈춰선 자리에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재단 한켠에 마련된 노회찬의 서재. 손때 묻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했던 노회찬 의원. 그가 5번이나 정독한 책으로 유명한 건 바로 국어사전입니다. 우리말 사전 이게 언제 나온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제가, 세로식 표기돼 있는 거 보니까 엄청 그 동화 사전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새롭게 전지된 거. 그것도 구입을 하셨어요.
노회찬의 촌철살인은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공부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책들이 쉽고 재미있는 언어로 나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일까. 서재 한켠엔 반가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소연가라고 알려져 있는 악보의 원본인 것 같습니다. 이게 74년도 8월 1일자로 돼 있는데 74년이면 경기고등학교 2학년 되고 제목은 성남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남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를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했던 고등학생 노회찬. 그의 옛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살이 꼭 35살 같이 보였잖아. 헤어스타일도 좀 짧아가지고 머리도 벗겨지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다음사 쌍계사에서 그 스님들과 같이 그 무술 연마했던 본인이 한 건 아니고 한 걸 봤다 했지. 불화발이 좀 셌지. 불화발이 대단히 셌지. 1년이 됐네. 알 것 같지 않던 시간이 그렇게 가버리지. 알아? 위에 올라갔더니 더 맛있는 냉면이 있다고. 그때 그 시절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어나지만 그리운 그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희 그 술친구 중에 1980년도 신춘문예에 국문학 전공하고 시당선된 친구가 있는데 상석.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선장이 발표된 그 신문 원본을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본인한테 임자한테 돌려준다고 줬어요. 그때 보면 걔 가지고 있었던 짐은 한 노란 박스 한 서너 개 정도였는데 거기에 다 이 친구들의 이 저작물들 친구들의 그 중요한 글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정말 놀라움이지 뭐. 놀라움이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수배 생활 중에도 친구의 기사를 오려 간직했던 사람. 노회찬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달된 소연가의 악보. 잘 부른다고 지는 그랬지만 뭐 듣는 사람은 그렇게 썩 잘 부른다는 느낌 못 들었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노래라기보다는 시조에 가까웠지. 그렇지. 74년도 8월 1일 날 이게 날짜가 적혀 있네. 그러니까 그래? 2학년 때 8월 1일 날 체부를 한 모양이야. 어디서 표절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는지. 74년에 표절 걱정했다니. 저거 내가 그 사진 한 장 찍어서 간직해야 되겠다. 음악을 좋아했던 소녀는 왜 운동가가 된 걸까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난 노회찬은 책과 음악을 사랑했던 부모님 곁에서 문화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첼로를 배우게 되는데요. 꼬마 노회찬의 일기 속에는 악기를 처음 배울 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기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노래도 잘 못 부르니 바이올린을 켜라는 것이다. 아직 사지도 않았지만 나는 퍽 기뻤다.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이 세상으로 눈을 돌린 건 10월 유신 때문이었습니다. 5신 유천머리가 박정희 대통령은 방금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을 선포했다. 이런데 나는 그 당시에 나이도 그렇고 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국회로 갔어. 근데 국회 앞에 가니까 장갑차가 돼 서 있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4.19 때처럼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평상시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난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거지. 왜 이렇게 했으며 왜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저항하는 세력도 없는지 모든 게 궁금한 거야. 그걸 아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지. 그 전까지는 하나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부터는
주 관심사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저항 잡지를 읽으면서 그는 우리 사회 모순에 점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11월, 10월쯤인가 10월 그때 이제 유인물을 뿌렸으니까 성토를 하고 분노를 하는 그 노회찬의 그 모습이 아직 기억납니다. 대학생이 된 노회찬은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인생의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광주 항쟁 벌어지는 거 보고 이게 데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학생들 데모해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더 넓고 더 깊은 많은 사람들의 동참.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게 다 무의미하다가 하도 이제 뭐 밖에서 볼 때 험하게 살아온 학생운동, 노동운동, 막 감옥 가는 거 불사하고 뭐 7년씩 수배돼가지고 나는 그래서 부모님 환갑이나 뭐 동생이나 뭐 누나 결혼식 이런 데도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별명이 뭔가 하면 자기 결혼식에만 온 사람이야. 수배 중에 치러졌던 결혼식. 친구 이종걸에게 노회찬은 아주 특별한 축가를 부탁합니다. 듣기에는 좀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내가 열심히 쳤죠. 그날이 오면은 노래를 그때 한번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부르면서 쳤는데 밤에 꿈을 아이리 고생 예. 지금도 그 노래 이렇게 정말 노회찬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뒤로 한 채 그는 아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줬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보고를 접했을 때는 이 가슴이 아프다는 게 이 물리적으로 가슴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말이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를 본인이 어겼다는 그 오명을 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으로 그걸 대신했다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닿았던 사람. 노회찬은 그런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노회찬 의원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뭐 기득권에 꼴보수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타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박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그냥 보수 정치인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고 서로 대화가 잘 됐어요. 제 소원이 그 손석희 사장을 갖다가 토론석에 앉히고 토론자석에 앉히고 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면은 빨리 끝내시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평생 소원인데 아직 못 해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뭐 정치적 입장이나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 문제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휴머니스트가 되겠죠. 그 모든 정치적 행위라든가 그분의 사고의 출발은 거기서 된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물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늘 서민의 곁을 지켰던 따뜻한 사람. 노회찬의 명연설인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에는
그가 꿈꾼 정치의 참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아유, 일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은 안 되죠. 저기 아침에 버스 타는 게 제일 힘들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많이 시달리죠. 다른 거는 뭐.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뭐 소수의견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중해야 될, 그러나 놓치기는 쉬운, 놓치기 쉽지만 존중해야 될 의견이 소수의견이고, 그리고 저희 해석으로는 소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을 소수도 있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진 의견. 예. 소수 의견이 모여야 다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없는 다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 노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보 정치의 가장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대한민국 현실을 어디에 서서 볼 거냐. 6411번 버스 승객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 이름 없는 투명 인간들이죠.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 또 이 땅의 소수자들. 노회찬 의원은 노르가즘에 출연했던 1년간 꾸준히 뉴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지각 한 번 없이 상암동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할 정도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 매주 수요일 아침에 그 뉴스 공장, 김어준의 뉴스 공장, 거기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얼음은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준비한 게 아니지.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예.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네,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회찬의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뭐 서울냉면, 수원냉면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무슨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고 보좌진도 불러서 또 의견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체화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촌철살인,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그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맙소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대중이 가장 사랑했던 정치인.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 다물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회찬은 쉽고 재미있는 말로
진보 정치와 대중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아침이 있는 삶. 예. 통상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방금은 아침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아침이 괴로운 분들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들. 또 공개 방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사회, 아침이 행복한 나라. 이거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침이 너무 많은 분들 어떡하죠, 이분들? 그 대중들한테 그 어필되는 게 그 전과 그 후가 좀 두께가 달라졌다고 할까, 깊이가 달라졌다고 할까,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어디 나가도 노루가즘, 예,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을 진지하게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선입견, 편견 때문에 또 얘기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무슨 당이요? 민주노동당이라 얘기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말을 줄여야 되는 거야.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100번 토론에 나가도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또 국회의원 된 뒤에도 소수 정당이니까 한나라당 발언권 2번 주면 난 1번 주는 거야. 끊기기 전에 내 메시지를 다 전달해야 되니까 더욱더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 때문에. 노회찬은 촌철살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은 언변인 겁니다. 노회찬에게 첼로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세상. 첼로는 그가 꿈꾸던 선진복지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인은 그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는 없잖아요. 그냥 문화예술과 예술인들과 간담회할 때 갑자기 그 관심이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좋은 소비자, 문화예술 소비자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되게 좋아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매일노동뉴스. 이곳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사입니다. 이게 98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1,500호. 내가 있을 때. 90년대 초반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신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은 돈과 사람이 너무 많이 드는 굳은 일이었죠.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노회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원들 숫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거고 어떻게든 그 남들은 모르는 고통을 이제 자기가 겪고 매일노동뉴스 만든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 진심일 것 같은 느낌일 것 같고 하루에 1병씩 소주를 드셨다는 그 일화가 젊은 세대의 어떤 주장, 새로움 이런 것도 수용하면서 또 매일매일 노동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직함 그런 양면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정신은 바로 매일노동뉴스가 매일노동뉴스 이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어가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시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10년간 이곳을 지켰습니다. 80년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노회찬은 90년대 들어 진보정당 건설에 매진합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2004년에는 직접 17대 총선에 나서죠.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어 원내에 진출합니다. 그 유명한 삼겹살 판가리 발언이 바로 이때 등장했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 진보정당을 고단하게 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했죠.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듬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온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8년 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법원은 그의 의원직을 박탈합니다. 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 특권이 허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내 김지선 씨가 출마한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고 나경원 후보와 맞섰던 2014년 동작을 선거에서는 900여 표 차이로 석패합니다. 3선 의원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한 건 7년 남짓. 빛보다는 그늘이 더 많았습니다. 굉장히 또 소수파였던 그런 그 북한 문제 이런 민족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 뭐 우리 노동 계급 이런 문제도 관심이 있었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이런 문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 소수파의 소수파 소수파로 정말 항상 외롭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평등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어떤 그 마음, 뭐 그런 것이 이제 의정활동의 기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정활동은 늘 우리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했습니다. 서민의 벗. 노회찬이 떠난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우리 국회에는 과연 제2, 제3의 노회찬이 나올 수 있을까요? 30대 김가영 씨는 지난해 8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노회찬 서거 후 정의당에는 10,000명이 넘는 당원이 생겨났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회찬 의원님이 투명인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투명인간을 넘어서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6411번 버스는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첫 차 출발합니다. 새벽 4시 거리공원 작은 바구니를 든 할머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시 5분 신도림역 반쯤 눈 감은 피곤한 부부. 어서 와요. 어디쯤 있을까 버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하나 둘 사라지는 사람들. 노회찬이 없는 세상에서도 새벽 첫 차는 달려갑니다. 그 차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노동이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정치.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세상. 이제 나와 당신이 노회찬, 그와 같은 꿈을 꿀 차례입니다.